우리나라 역사 이래 내수가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미국 주가 치솟고 일본 주가 오릅니다. 근데 중국 주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가 떨어집니다. 그걸 반영한 거예요.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돌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경제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 낙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참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5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트럼프발 소용돌이 속에 우리 한국이 놓여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더 큰 소용돌이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는 정말 작년에도 세수결손이고 올해도 세수결손인데 또 더군다나 내년 예산안을 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회 계류 중에 있겠죠. 국회에서 확정하는 그 예산안을 지금 마련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바로 알고 우리 모든 국민이 뭐가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대응해야 되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그런 정말 긴장감 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국내의 심각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를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국세 수입 현황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9월 누계 국세 수입 현황입니다. 딱 보셔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시려면 힘드시니까 제가 좀 쪼개보겠습니다. 쪼개보고 이거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까지의 누계를 보면 2024년 255조 원입니다. 근데 23년 9월까지의 누계는 266조 원입니다. 여러분 23년에도 세수결손이 대대적으로 발생했었죠. 근데 24년에도 또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고 24년에 생각했던 예산은 367조 원 정도 세수가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9월까지 누계를 생각해 보니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율을 보니까 78.3%인 거예요. 국세 수입이 진도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의 세수 결손이 일어날까? 왜냐면 지금 9월까지의 누계니까 10월, 11월, 12월을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이것을 추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계를 해봅니다. 그 추계를 누가 할까? 추계를 해보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국회 예산정책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짧게 줄여서 나보라고 합니다. 나보. 그 나보가 국세 수입을 전망했습니다. 자,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그 23년의 국세 수입액을 실적치를 344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본 예산 24년에는 367조 원 정도가 새 입이 들어오지 않겠어? 기획재정부가 전망했던 거예요. 근데 나보가 24년에 새 입 전망치를 생각해봤더니 이대로는 337조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얼마의 본 예산 대비 차액이 발생해요? 29조 원가량, 약 30조가량의 본 예산, 367조보다 30조가량의 차액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세수가 부족하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라고 볼게요. 우리 아빠가 100만 원 벌어오는데 우리 엄마가 110만 원을 써요. 그럼 10만 원이 부족하죠. 이거는 세수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재정적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랑은 달라요. 이게 아니라 올 한 해 아빠가 100만 원 벌어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계부를 올 한 해 계획을 세웠어요. 100만 원 벌어오실 것 같아서 엄마가 70만 원 정도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70만 원만 쓰자. 근데 70만 원 지출할 것을 딱 알뜰살뜰 계획을 했어요. 근데 사실 100만 원 들어온 게 아니라 6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00만 원 대비 60만 원 들어왔으니까 40만 원이라는 결손이 발생한 거예요. 이 결손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결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들어온 양과 우리가 쓴 양과의 차이값, 세수 부족값이 아니라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추정했던 값 대비 실제 세수가 들어온 양이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전망과 실적의 차이인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망과
실적의 차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경제 괜찮아. 우리 한국 경제 그래도 뭐 내수 회복될 거야. 우리 한국 경제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 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전망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경제 주체가 우리 경제 그렇게 어둡지 않네? 그러면 내년 그렇게 어둡지 않으니까 설비 투자해야지. 또 이렇게 R&D 생각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주체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낙관적인 전망치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때마다 자꾸 수정 조정하죠. 그러면 그 전망치를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아예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순간 그러면 아예 안 믿어요. 그럼 아예 신뢰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게 한 가지 문제고요. 객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거예요. 낙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 이게 왜 문제냐면 세입이 이만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제가 이렇게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 법인 활동이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면 법인 활동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법인들이 이만큼 세금을 낼 거야. 가게가 이만큼 소득이 발생할 거야. 소득세가 발생할 거야. 가게가 이만큼 소비할 거야. 소비세가 발생할 거야. 부동산 거래가 이만큼 일어날 거야. 거래세가 발생할 거야. 이런 거죠.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낙관적으로 세수가 거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낙관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가정하고 세출을 계획하겠죠. 근데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내내 세입보다 세출을 더 많이 잡았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월급이 100만 원인데 어머니의 가계 지출이 110만 원이었어요. 계속 적자로 가계 살림을 운용해 왔어요. 우리나라의 살림 운영 방식이 적자 재정이었었어요. 몇 년 동안 내내 20년, 21년, 22년 계속 적자 재정으로 살림을 운영해 왔는데 근데 세수 결손이 발생해 버리면 어떡해요? 나머지를 어떻게 메꿔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 메꾸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선가 예산을 끌어다 써야겠죠? 예산을 어디서 끌어다 쓸까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그 부족분을 이렇게 끌어다 쓰겠습니다라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이 자료를 보도자료로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그 자료의 내용을 그냥 축약하면 이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족한 약 30조 원가량의 재정을 세수 결손분을 이런 것을 끌어다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외국 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교부세 배정 유보, 통상적 불용 이 기금과 이런 자원들은 각자 쓸데없이 배정을 해놨었을까요? 저마다 필요하니까 많게는 16조까지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 중에 어떤 성격의 자금도 있냐면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평생 청약저축 유도하고 그걸로 내 집 마련해보겠다고 꿈꿨던 정말 월급쟁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데 쓰려는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고요. 외국 환평형 기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처럼 강달러 기조 속에 환율 외환 시장이 불균형하게 전개될 때, 변동성이 클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투입되는 것인데 결국 대응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금이에요. 그러면 지방 어떡합니까? 이게 저마다 다 쓸모가 있어서 기존의 재정을 배정을 해놨던 것인데 이것을 긴급하게 끌어다 쓰는 식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이게 그만큼 작년에도 세수 추계를 실수했고 올해도 세수 추계를 실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세입 규모에 대한 그 추계가 대략 한 300조였는데 300조 중에 30조를 실수하는 게 300조 중에 3조를 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30조는요 R&D 예산 규모예요.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가
30조입니다. 그만큼의 추계를 잘못한다? 근데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재정적자 상황이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있는 국면인데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황인데 계속 우리 경제가 불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오히려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객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정말 불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 장면은 아마 골목을 지날 때 그 자영업 골목 상권에 걸려 있는 그 여러 폐업 문구를 볼 때마다 저도 참 그 문구를 마저 읽지 못하고 고개를 이제 숙이기도 하는데, 수년간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내걸었고, 그리고 버티기 위해서 자금 끌어다가, 긴급자금 끌어다가, 그리고 매출액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매출액 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에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대출 규제를 막 강화해버리니까 무작정 강화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규모에서 어떤 계층은 규제를 강화하고 어떤 계층은 대출 여건을 오히려 제공을 해줘서 이겨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1주택자는 대출 규제를 만듭니까? 1주택자면 무조건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까? 무작정 그렇게 해버리면 1주택자도 지방 소도시에,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방 소멸 위험 지역 같은 경우 1주택자 집값이 1억이 안 되는 정말 작은 집, 그게 전 재산이고 대출로 그 집 의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분이시고 지금 폐업을 맞이하고 계신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2금융권에 의존하시잖아요. 이게 핀셋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막아버리니까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잖아요. 진짜 극심한 불황입니다. 그 극심한 불황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입니다. 22년 마이너스 0.3%, 23년 마이너스 1.5%, 24년 마이너스 2.4%. 우리나라 역사 이래 3년 연속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내수가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24년 경제전망서 발간할 때 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2.2%로 전망했고 KDI도 뭐 2.3%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다가 최근에 이 내수 불안 여부를 이제서 조정을 해서 2.0%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 담당자를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전문가분들도 제 잘 아는 분들이고요. 그 분들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낙관적인 전망 후에 상습적인 조정이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드리는 거고,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상습적으로 낙관적으로 세수를 추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이 이만큼 있을 거야. 그러면 세출을 계획을 그렇게 기대어서 하는 것이고, 그게 계속 악순환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말이죠. 근데 제가 한국은행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그나마 2.4%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배경은 나름 수출 덕분이다. 이게 기여도라고 합니다. 24년 성장률이 2.4%인 이유는 내수와 외수의 레고 블록을 쌓았을 때 수출, 외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수도 지금 취약해지고 있죠.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돌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그러면 이 외수에 기댈 것은 사실 희박해져요. 그걸 반영한 게 우리나라 주가입니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미국 주가 치솟고 일본 주가 오릅니다. 근데 중국 주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가 떨어집니다. 그걸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수출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제했어요. 근데 내수 기여도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름 2.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까? 내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공감이 됩니까? 24년은 그나마 수출 덕분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수출 덕분에 성장률이 유지됐고 내수 경제는 전혀 23년에 이어서 회복된 바 없지만 25년에는 이제부터 드디어 내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전제인가요? 사실 저도 매년 경제 전망서 쓰고 있고 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중립적으로 봤을 때 1.9%로 제시했는데 지금 이 전망치를 제시한 이래로 약 한 2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1.9%도 자신 없어지고 있습니다. 1.6%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3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하에서 내수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세수 결손이 결국 정작 쓰여져야 할 부문에 다른 기금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 능력을 추가적으로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내년에 펼칠 수가 또 없게 만들어요. 정책의 효과가 또 둔화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고 트럼프발 소용돌이는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내수는 이런 모양이고 경기는 계속 회복된다고만 하고 세수 추계는 2년 연속 엉망으로 하고 있고 제발 이 11, 12월 동안 국회를 통과하는 그 예산안만큼은 정말 세수 추계가 한 자릿수 그 세수 결손은 좀 이해가 가지만 두 자릿수 그 세수 추계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가 경제 연구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외의 환경은 너무나 정말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우리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또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은 어쩌면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고민을 안 하고 법적 쟁점을 두고만 싸우고 있다 보니 과연 이 소용돌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트럼프의 큰 그림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세상은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그 소용돌이는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다. 송두리째 세상이 변화할 겁니다. 그 송두리째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그 그림은 여러분 다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전과 후는 달랐어요. 트럼프 전과 후는 달랐고요. 바이든 전과 후는 뭐가 달랐습니다. 역시 트럼프 2.0 시대 전과 후는 달라질 겁니다. 정말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트럼프는 무얼 그림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 트럼프가 계속 모자에 쓰고 다니죠. 모자에 쓰고 다니는 그 문구가 있죠. 그게 큰 그림입니다. 바로 마가죠. 마가가 바로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다만 이 마가라는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뜻할까? 이 마가는 미국 내에서 세계 유망 산업들을, 첨단 산업들을 그 밸류 체인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가져오겠다. 이게 마가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주산업, 자율주행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로봇 이런 미래 유망 산업들을 전체를 미국 내에서 다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반도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하면 반도체 영역에서 설계 영역의 1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재 영역만큼은 역시 일본이 강자예요. 그리고 장비 영역이 있고 예를 들면 제조, 파운드리 영역이 있는데 파운드리는 대만이 잘하고 우리나라도 좀 잘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영역에 있어서 설계, 소재, 장비, 제조, 시험 검정, 그리고 판매,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이용하시죠.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게 이 A to G에 해당하는 밸류 체인을 미국 내에서 완성시키겠다. 타이완에서 생산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이게 마가인데요. 이 마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액션 중에 한 가지 정부 구조를 개혁하고 있죠. 지금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자를 똑같은 문구를 쓰고 있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패셔너블하게 검정색 모자로 쓰고 있어요.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역시 마가라는 모자를 쓰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정부 효율성위원회 GEC. GEC라는 기구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게 없던 기구니까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굳이 우리나라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기재부의 상위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왜냐하면 정부의 장부, 회계 장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예산 왜 이런 데다 쓰지? 이거 비효율적인데? 굳이 여기다 예산 쓸 필요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데다 쓰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어디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우주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에 조금 더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또 중요한 이 GEC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입니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도 규제 완화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미래 유망 산업들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가지고는 안 돼요. 미래형 규제가 필요해요. 저도 사실 정말 한 10여 년 동안 정부 자문 활동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뭐 이런 여러 부처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방향성을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규제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자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좀 정말 CES 좀 가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라.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공학자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저렇게 달려가는데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 일인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역대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규제 완화 장치인 거예요, 이게. 규제 완화 장치의 헤드가 누군 거예요? 일론 머스크고 그 GEC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인물이에요?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달릴 때 테슬라는 미래를 달린 그 기업의 수장 아닙니까? 우주산업 그림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림 그리고 AI, 전기차, 배터리 다 미래 유망 산업 영역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이 수장이 역시 미국을 트럼프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생각하는 이게 그림을 그리는 완성을 생각하는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그리고 규제를 더 완화해서 미래지향적인 규제 환경을 먼저 만들고 기업들아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공화당의 정책들이 어떤 트럼프의 그동안의 발언과 생각들 앞으로의 이행 과제들이 실제 그런 앞에 말씀드렸던 마가의 구체적인 계획, 큰 그림을 이행할 수 있게 도와줄까? 제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볼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트럼프가 일기 때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습니다. 바이든이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해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그만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많은 제조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도록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그 비용을 더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국가가 유리한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규제를 없게 해주는 게 유리한 거예요. 없게 해주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와라. 첫 번째, 이 마가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성의 기후변화 대응, 그 조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안 해도 된다. 그 밖에 중요한 규제 완화라는 그 거대한 정책들도 수행해 나가고 GEC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법인세 감축입니다. 최고 법인세율을 바이든은 21%를 적용했는데 트럼프는 15%까지 감축시키겠다. 법인세를 낮추겠다. 법인들은요. 어쨌든 미국에서 사업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겠네? 차라리 미국에서 기업 경영해도 괜찮겠네. 이참에 미국으로 옮겨야겠다. 기업을 미국으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결국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수행하기 위한 세 번째, 바로 정책 수단. 법인세 인하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예요. 다만 이 네 번째 조건, 기업 입장에선 금리 인하가 좋죠.
낮은 금리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돈 빌리고 유동성을 마련해서 신사업 하고 싶죠. 제로금리로 돈 빌려서 적극적으로 신사업 벌이면 최고 좋은 경영 환경이죠. 그러나 금리 인하가 제대로 될까 하는 제동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은 있겠죠. 그 큰 그림 제대로 수행될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걸림돌로 작용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을 자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를 수 있을까? 그리고 파월은 법적으로 난 안 잘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계속 이 지위를 유지하겠다. 26년 5월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이 적과의 동침의 과정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 더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겠죠. 두 번째 걱정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과정에서 또 관세를 또 적극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는데 트럼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등장할 텐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는가? 금리 인하 어려울 텐데 아무리 트럼프가 금리 인하론자라 하더라도 정말 금리 인하 가능할까? 이 두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는 제가 큰 그림에서 벗어나니까 이건 따로 조금 있다가 2편에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은 금리 인하론자다. 금리 인하를 금리가 낮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관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인물이에요. 바이든도 무역전쟁하는 인물이고 트럼프도 무역전쟁하는 인물이에요. 무역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다만 무역전쟁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관세를 가지고 하는 인물이고요. 바이든은 무역전쟁을 비관세 장벽으로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래프 보세요. 트럼프는 관세율을 이렇게 끌어내리다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관세율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다가 2017년 이래로 관세율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관세율이 이렇게 치솟았고 그리고 20년 바이든의 등장 이후로 관세율이 하향 안정화됐죠. 그러니까 관세라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인물은 트럼프고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관세가 아닌 다른 무기를 사용한다. 바이든은 뭐를 이용해요? 바로 IRA, 칩스법이라는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관세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관세를 높인다는 것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수출하는 게 좋지 않겠구나. 오히려 관세를 물고 수출하는 건 거의 어려울 테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낫겠다. 역시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적 툴로서 활용되기에 충분합니다. 역시 IRA라는 것은 없어질까? 이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는 계속 발언했어요. IRA 없애겠다. 그건 트럼프 생각이죠. 공화당은요, IRA를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공화당의 파티 플랫폼, 정책 공약에는 IRA 없애겠다라는 표현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이 IRA를 지지했어요.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미국이 중국을 제약할 만한 나름 괜찮은 정책인데 왜 굳이 없애겠습니까? 그건 없애지 않아요. 다만 이건 바이든의 산물이니까, 성과니까 이름은 없애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름을 바꾸겠다. 예를 들면 마가 액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름을 바꾸고 거기 안에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은 거의 그대로 살리되 더 강화하는 조치들을 조금 바꿔나가긴 할 것이다. 미세 조정은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율을 점차 끌어올리고 기존의 어떤 비과세 장벽도 같이 활용해 나갈 것이다. 어찌됐건 무역 환경을 좋지 않게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에 수출하기보다는 미국에 현지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겠구나 라고 기업들로 하여금 자극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마가를 완성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이겠다.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조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FTA입니다. FTA는 뭐냐? 한미 FTA,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안에 멕시코가 있어요. 그럼 멕시코가 있으니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수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멕시코에 공장 짓고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생산한 다음에 멕시코에서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채택하겠죠. 그게 적당한 경영 전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FTA가 안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나프타는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FTA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전면 재조정하거나 그래서 FTA를 싫어하는 인물인 겁니다. 결국 큰 그림은 뭐예요? 미래 유망 첨단 산업들을 미국 내에서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 라는 그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 전쟁 부분입니다. 물론 전쟁을 멈추겠다. 이것은 마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부분도 제가 이 퍼즐을 꽤 보겠습니다.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왜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웠을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인물,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막대한 고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 근데 미국 국민들은 막대한 고물가, 막대한 고금리에 억눌려 살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3년 연속 실질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제가 한 2023년 전망할 때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명목소득,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줄지 않아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늘지 몰라도 물가 상승 속도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가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실질 소득의 감소입니다. 실질 소득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나라에서 그 정권이 유지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건 경제학적으로 그러해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평가 내려집니다. 어쩌면 최소한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멈추지 못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평가 내려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쟁이라는 것을 3년 정도 질질 끌었다 라고 평가하니까 이 전쟁의 지긋지긋함, 전쟁의 공포감,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평가 내릴 만합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공격했죠. 바이든은 당신들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나는 절대 인플레를 용인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전쟁을 용인하지 않겠다. 내가 당선이 되면 정권이 시작될 때 24시간 내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 그게 당선이 되게 한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인플레를 멈추겠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겠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마가라는 큰 그림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 얘기하느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바이든이 결국 전쟁을 멈춰 세우지 못했던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바이든식의 패권 전쟁은 우방국 대 우방국의 싸움이었거든요. 동맹국 대 동맹국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미국과 미국 우방국, 중국과 중국 우방국. 사실은 미국이 미국 우방국과 함께 중국을 때려잡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 우방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위 왕따국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치게 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에너지 공급 차단합니다. 근데 사실 에너지 공급 차단하니까 누가 당해요? 유로피언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40% 이상 천연가스를 의존했던 나라들이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니까 추위에 떠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니까 떠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요소 공급 차단만으로 그 난리가 나는 건데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OECD 회의 때문에 파리에 겨울에 간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정말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러피언 국가가 겨울에 추운데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 국민들은 정말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독한 추위와 에너지 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는 그 원유와 천연가스를 다른 러시아 우방국에 공급할 수 있었어요. 중국에, 인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머지 우방국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거든요. 다른 관점에서 중국은 중동 국가들하고 야, 내가 니네 원유를 이만큼 사다 주는데 왜 우리끼리 원유를 사는데 달러로 거래하냐. 위안화로 거래하자. 또 브릭스 국가들끼리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왜 우리들끼리 자꾸 달러로 거래하지? 우리 위안화, 헤아라로 거래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바이든식 패권 전쟁은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에요? 결국 러시아 전쟁을 멈춰 세우는 방식은 우크라이나 땅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아하진 않지만 전쟁이 더 싫은 거예요. 전쟁을 지속하는 게 더 싫은 거고 사실 표시는 하지 않지만 내 땅도 아닌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들도 유로피언 국가들도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내 땅도 아닌 거예요. 남의 땅인 거예요. 전쟁 멈추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전쟁 지긋지긋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굳이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하거나 무기 지원해주면 괜히 미국과 적대 관계를 임을 표시하는 것 같고 우리 지원 끊자 하는 움직임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은 전쟁 멈추는 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러시아한테 달콤한 떡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트럼프는 협상에 대갑니다. 러시아한테 네가 원하는 떡 줄게. 대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 딸려있는 북한도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중동국과 전쟁 멈춰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 말 잘 들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고립시켜야 된다. 중국에 에너지나 천연가스, 천연자원 공급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마가의 활용 정점은 그래서 전쟁을 멈추는 거고, 전쟁을 멈추는 방식은 이 전쟁국들에게 나름의 떡을 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방식인 거고, 그게 협상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잘하는 인물이다. 그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트럼프라는 인물됨은 미국을 우방국끼리 묶어놓지도 않고 특정 국가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도 있는 것이다. 어떤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그림의 정점, 이 도장을 찍는 일은 이제 대만을 주는 일입니다. 다만 대만을 주지만 TSMC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TSMC 껍데기는 줄 겁니다. TSMC에 있는 기술 인재들은 대대적으로 미국으로 데려올 겁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마가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인재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되고, 미국 내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첨단 산업의 밸류 체인을 완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재들을 데려와야 되고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TSMC의 선배 후배들은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다 가 있어요. 그 TSMC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완성시키면 결국 대만에 있는 그 인력들을 데려오고 대만이라는 땅을 내주는, 사실 대만이 중요해요? TSMC가 중요해요. TSMC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급 안 하고 자원 공급 안 하고 에너지 공급 안 하면 중국은 정말 고립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 한국은 이 큰 그림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 큰 그림을 이행하려면 트럼프는 한 가지 정책 수단으로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럼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두 가지다.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과연 해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뭔가 갈등하거나 격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트럼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다시 오게 되면 어쨌든 금리 인하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그림 그리는 마가를 이행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의니까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정말 승기, 손을 번쩍 들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였다면 상당히 울상지었던 인물,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유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선 전에 절대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한다는 것은 그건 정치적 금리 인하다 라고까지 했는데, 대선 전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했는데 그냥 금리 인하한 게 아니라 빅컷으로 금리 인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했죠. 그때 제가 줌으로 머니인사이드의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빅컷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와의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래됐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일기 때입니다. 파월이 금리를 결정해요.
근데 금리를 인하 안 합니다. 금리를 동결해요.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은 사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고 또 금리 인하론자고, 왜냐하면 경영 환경 개선, 소위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이에요. 바이든이나 해리스랑 다른 인물이에요.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보다는 노동자 프렌들리한 인물이에요.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근로조건을 개선하자,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는 기업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기업이 경영하기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론자입니다. 근데 파월이 자꾸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를 동결하니까 이렇게 손에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맥도날드 먹으면서 트위터 하는 겁니다. 트위터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금리 인하해.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금리 인하하면 너를 자를 거야. 이렇게 트위터 하는 거야. 그만큼 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에요.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탄핵감이다라고 할 만큼 이 독립성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트럼프의 인물됨을 설명해주는 그런 명장면입니다. 트럼프는 그만큼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자 하는 인물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굳이 연준의 의사결정에 재정정책의 수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오히려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연준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정정책의 수장이 통화정책을 관여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참 이런 트럼프의 등장으로 통화정책 기조의 혼선이 실제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향후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4.75%의 미국 기준금리에서 12월에는 한 차례 인하할 것이고, 그리고 25년에는 한 차례 인하하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금리 인하 행보만큼 급격하게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고 그 통화정책 기조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CNN에서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라고 조금 바뀌었어요. 이건 왜 그런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난 11월 FOMC 회의 때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42분 동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동안 두 번에 걸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 요구를 해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명확한 문구를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에게 연준 의장직을 내려놓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의장직을 강등시킨다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강등시키고 그냥 연준 구성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였는데 한국은행 평직원으로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 사임할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not permitted under the law.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법에 의해 그건 금지되어 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더니 기자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Not what? 했더니 다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이게 답변이에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법에 따라서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 나는 법에 의해서 이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의장직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면 내가 스스로 독립성을 해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정정책의 리더가 통화정책의 리더와 구분되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정책의 수장, 입법기관의 수장, 통화정책의 수장 이런 식으로 삼권분립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이,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리더십이 이 통화정책의 리더십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느냐. 물론 인사권은 있겠지만 인사권을 가진 이후에는 독립성이 부여된다. 이게 단순히 임명직이 아니라 임기직이라는 거예요. 임기직. 자, 그러면 임기를 나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26년 5월까지는 임기를 다 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임기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말 최악의 연준 의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배 보기에 나는 면이 서지 않는다. 내가 이후 수많은 연준 의장들한테 면이 서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해고는 못해요. 법적으로 해고를 못합니다. 그래도 레드 수입 아니냐. 상하원 의원이 다 공화당 아니냐. 그럼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 이거니까 연준 의장을 다 교체하거나 법을 개편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가장 상위법이 독립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사임하는 거예요. 사임하는 거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아까 사임하는 거 말고 의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이 있으면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직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서 직원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뺏겨도 나머지 금융통화위원들이 다시 선거해서 금융통화위원장으로 올려놓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하나같이 독립성을 최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이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트럼프라는 독립성을 무시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서 다 같이 대응해 나갈 거라는 거죠. 실제 2019년에도 그런 종류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러나 그때도 지켜냈습니다. 만약에 파월이 싫었다면 2019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랐을 수 있겠죠. 못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기가 26년 5월까지니까 파월이 26년 5월까지는 계속 지켜낼 것이고 26년 5월 이후에는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연임은 어렵겠지만 26년 5월까지는 적과의 동침일지라도 동침은 할 것이다라고 그림 그리고요. 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7인의 이 가버너, 연준 위원들이 있고 5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12명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12명 중에 1명으로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 연준 의장의 직에서 강등시키다 하더라도 여기 아까 이 표현에서 디모트라는 표현이 강등을 뜻하거든요. 디모트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디모트 시킨다 해서 연준 의장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11명이 만장일치로 파월을 다시 FOMC 위원장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26년 5월까지는 파월은 그동안 발표되는 물가 데이터, 그동안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 물가와 고용 데이터를 봐가면서 데이터에 따라서 적절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봐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남아있죠. 트럼플레이션. 그럼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입니다. 역시 너무나 높은 고물가 때문에 그 물가를 잡고자 강도 높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었던 것이고 미국 국민은 어떤 위기에 놓였었던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The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증가세가 약한데 미진한데 물가는 너무나 높게 치솟으니까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어떨까요? 떨어지는 거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바이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트럼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여전히 있고 어찌됐건 파월과 동침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관세 올리고 또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세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중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끌어올렸었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관세를 같이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때 관세 전쟁이 일어났었던 구간입니다. 정말 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구간 동안 수입 물가가 치솟아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트럼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거란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보다 또 해리스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라고 가정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 나갈 것이고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 달려가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정 소요가 엄청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는가.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어쩔 수 없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그 밖에도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해주고 불법 이민을 차단하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트럼플레이션 발생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순순히 금리 인하할 수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이라는 이 연준 의장이 데이터 보면서 금리 인하할 텐데 과연 금리 인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요. 의외로 아니다. 관세의 의미가 뭘까요? 관세는 상대국 제품을 비싸게 수입하고자 하는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관세의 목적은 상대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걸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뭘까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쌀이에요. 쌀에 대한 관세가 513%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513%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게 쌀을 수입해서 비싼 쌀을 먹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쌀 수입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쌀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쌀 굉장히 싸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동안 유독 쌀 가격만 더 떨어지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고 극단적인 사례일 줄 모릅니다. 이게 이런 보호무역의 수단으로서 관세를 끌어올리게 할 수 있는 근거, 무역학에서 적용되는 관세를 도입해도 된다 하는 근거로서 활용되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범용화된 이론이 유치산업보호론. 이 유치가 유치원 할 때 유치예요. 어린아이 산업이다. 아직 덜 자란 산업이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잘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럼 미국이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동안 상대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중 무역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의 교역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2018년에서 2020년 동안 세계 GDP 대비 교역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었고요. 또 향후에도 GDP 대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에 저성장 고착화를 더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이 관세 전쟁은 저성장 고착화 압력, 인플레 압력이 아니라 디플레 압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실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마다 오히려 디플레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요.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려 보세요. 제가 가장 단적인 증거, 트럼프 시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추세적으로 어떠했습니까? 떨어졌죠. 특히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끌어올렸거든요. 19년에 대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미국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죠. 관세율을 올리는 동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증거, 실증적 증거가 있잖아요. 관세율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 물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미중 패권 전쟁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안 받겠다. 관세를 끌어올리는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관세를 끌어올리면 그만큼 우리도 디플레 압력을 받아요. 우리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끊겨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서 202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추세 속에서 가장 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진입하는 거 아닌가. 그때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실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플레이션 올 것인가라는 그 주제에 있어서 관세 전쟁 때문에 정말 물가가 오를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회의적이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견 드리고, 그리고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를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요, 과거 오래된 제조업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농업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목재 산업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첨단 산업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동화된 산업을 가져오는 겁니다. AI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생산 효율화를 이루기 때문에 생산 효율화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 노동 투입을 줄이는 그런 여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상승률 둔화 압력이 또 작용한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민자를 다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역시 트럼프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인플레를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혹여나 어떤 정책들이 단행될 때 인플레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것 같다면 당장 멈추고 인플레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해서 파월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플레 압력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큰 그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협약 대응 안 하겠다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트럼프가 생각하는 유망산업 뭐예요? 석유화학산업입니다. 그 석유화학산업,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그리고 이미 2년 전부터 원유 순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해서 대대적인 원유 수출국이 되겠다. 근데 앞서 이미 22년에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던 그 시점이 사실은 러시아발 천연가스와 오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났던 초인플레이션이었고요. 41년 전인 그때도 엄청난 고물가가 야기됐던 게 오일 쇼크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물가 잡기 제일 쉬운 수단이 뭐예요? 원자재 가격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80%가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원유예요. 이 모든 게 원유로 구성됩니다. 그 원유 가격을 떨어뜨리면요, 그리고 그 밖에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면요,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안 들어가는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말 약을 만들든 농업이든 예를 들어 축산업이든 다 원유가 들어갑니다. 이 에너지 가격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생산국이 되었고 이미 이제 수출국으로 부상하겠다.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전화했죠. 뭐 요구했어요? 조선업 파트너십을 요구했어요. 물론 방위산업 관점에서도 조선업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이라든가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석유를 이제 수출하기 위한 움직임에서는 유조선, LNG선, 한국의 조선업 협조가 또 필요하죠. 그런 큰 그림도 갖고 있고, 결국은 인플레 압력을 용인하지 않기 위한 액션으로서 석유화학 산업도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그런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플레 압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 한번 보시면 일면에 다 우리나라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에요. 저는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망신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요. 70억 인구가 우리나라에 의심을 갖게 된 거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기피하겠죠. 한국 주식을 버리자, 차라리 국장에서 나가자, 차라리 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이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야 될 만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우리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2024년 대한민국이라는 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이런 나라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45년 만에 발동한 이 비상계엄 선언이 있었고 또 소위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법적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적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핸드폰을 열고 여러분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한국이라는 배가 항해해야 될 그 앞바다가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고 있어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발동하고 한국도 중국에게 HBM 수출을 차단하는 의사결정을 조치를 취하고 또 이거는 뭐 어쩌면 시작에 불과하고 25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높은 관세 조치를 도입하면서 정말 거대한 소용돌이가 앞에 놓여 있다시피 한데 근데 우리나라라는 이 배는 스스로 자초되는 게 아닐까. 그 소용돌이를 잘 헤쳐나갈까 아닐까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라는 배 자체가 지금 부실한 상황이지 않나.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제적 영향을 먼저 고려한다면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외환시장입니다. 간밤에 1,44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15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럼 이 원달러 환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 물론 해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다소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1,400원대에서 유지된다라는 것은 이 강달러의 뉴노멀을 뜻합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먼저 정리를 해 볼게요. 유사한 이런 흐름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그런 상태가 전시 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니만큼 이게 전시 상황일 때 나타나는 외환시장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루블화 가치가 급락했었거든요. 그 일시적으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은 소위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일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해제했으니까 다행이지. 해제가 안 됐다면 만에 하나 정말 더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 어쨌든 외환 시장의 이런 불안이 초래됐습니다. 두 번째, 주식 시장의 변화예요.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개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기피하겠죠. '한국 주식을 버리자. 차라리 국장에서 나가자.' 미국 주식을 더 비중을 늘리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상황은 '한국 주식이 더 위험 자산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차라리 '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미국 주식의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의 주식도 크게 빠진 것을 본다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가끔 몇몇 투자자들이 어쨌든 비상계엄 해제했고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할 기회 아닌가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뭐 저도 이제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어떤 모든 정국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물음표가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24시간 내 탄핵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떤 식으로 여야가 대치될 것인지 혹은 뭐 군사적 혹은 뭐 대통령실의 경호대가 또 어떤 식으로 또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인지 그런 어떤 시나리오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 몰라요. 이 모르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음표예요.
그 물음표를 경제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본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대대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뭐 여러분이 이제 위험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험 투자 성향도 있겠지만 저의 성향상으로는 '이런 시장은 오히려 떠나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 창밖으로 사람들이 좀 지나가죠.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저도 지금 다음 일정이 너무 급하게 많이 잡혀 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비상 경제 대책 정부 관련 회의나 민간 경제 회의나 이런 회의들이 계속 줄줄이 잡혀 있어서 저도 다른 일정들을 취소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차를 잠깐 멈춰 세우고 급하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더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본 시장의 움직임보다 저는 걱정인 것이 국가 신인도의 추락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환 시장을 우리나라가 개방해 놓은 상태죠. 주식 시장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어 열어 놨죠. 만약에 주식 시장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닫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외환 시장도 개방되지 않은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외환 시장을 전면적으로 완전 개방하지 않았다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외환 시장이나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 의지가 더 꺾일 겁니다. 근본적인 신인도가 더 추락할 겁니다. 그나마 외환 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개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투자하고 투자를 철회하고 싶을 때는 철회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개방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투자하고 투자를 철회하고 싶을 때는 못하게 만든다면 일시적으로는 그 추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런 시장에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시장을 개방해 놓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닐까 하는 저의 평가도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게 다뤄 드릴 이 세 번째 주제는 아까 첫 번째가 외환시장, 두 번째가 주식시장이었다면 세 번째는 국가 신인도 추락입니다. 국내 해외 대사관들에서 경보를 보냈는데 자국민 보호 조치를 발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외 어떤 국가에 어떤 전쟁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는데 전쟁이 갑자기 발동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사관은 그 현지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동시켜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상 연락망을 가동시켜야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를 상징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5천만 국민의 일이 아니라 70억 인구가 이 일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망신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매주 더 이코노미스트를 보는데 이번 주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는 이제 얼굴이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럼프라든가 바이든, 해리스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얼굴이 크게 실리는데 이번 주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얼굴이 실렸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 건데요. 저는 이제 감히 걱정되는 것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리는 게 아닐까.' 제 왜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냐면 이렇게 되면 소위 이미 여러분 해외 외신들 한번 보시면 일면에 다 우리나라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에요. 모든 웬만한 국가들의 신문 기사에 일면에 실렸고 그냥 모든 그 언론사에서 우리나라 이 사태를 반영했습니다. 그럼 70억 인구가 우리나라에 이런 정말 잘 정립된 민주주의 체제임을 인식하고 있다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의심을 갖게 된 거고요. 물론 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의 대응 또 우리 국민의 대응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역시 또 한국의 대응 절차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구나.'라고 또 재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전개되고 앞으로 뭐 탄핵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만방에 알려진 거예요. 더군다나 바이든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공유받지 못했다. 보고받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줄 적임자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게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선언하면 이게 발동을 할 때 이제 데프콘이라는 걸 발동해요. 이 데프가 디펜스의 약자입니다. 예, 컨은 이제 컨디션을 뜻해요. 그러니까 데프콘, 그러니까 디펜스 레디니스를 뜻해요. 그러니까 방위 태세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 데프콘의 1 단계, 2 단계, 5 단계까지 쭉 있는데 그걸 선언하면 결국은 우리가 방위 태세를 이제 선언할 때 그러면 국가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 국방 안보적인 것들은 당연히 미국의 그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바이든 정부도 알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화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한국의 이런 대응이 좀 부진하다. 신흥국적인 이 선진국적인 대응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죠. 그럼 이런 것들이 만방에 알려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까진 팩트고 여기부터 제 의견을 또 드려본다면 제 의견은 뭐냐면 24년 연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 의회에 어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아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우려에 놓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신용 평가사들이 미국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로 평가를 낮춰잡기도 했었죠. 그럼 이게 어떤 결과로 연결되냐면 신용 등급을 강등하거나 우리나라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다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스탠스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내수 경기가 안 좋게 전개되고 더군다나 대외 경기가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불리하게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런 우리 한국 경제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니 신용 등급 강등까지도 전개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거나 강등 절차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한국은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자금에 추가적인 이탈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외환 건전성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외환 시장, 강달러의 뉴노멀이 더 야기될 수 있고 주식 시장은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으로 이미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상황인 겁니다. 후보국 리스트에만 오르지 않았더라도 뭔가 환율의 급변등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도 취할 여력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대응을 했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그냥 들어서면 그러면 또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들을 또 만나니까 정말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네 번째는요. 채권 시장의 경색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굳이 따지면 레고랜드 사태 같은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불안하죠. 그리고 가뜩이나 불안했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식 가치는 시가총액은 자기 자본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권을 더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한국 국채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매력이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자금
마련의 난에 놓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이나 기재부나 금융위의 이 F4라고 불리는 4대 금융 관련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고 이 유동성 공급을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지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실물 경제 그 자체입니다. 제가 25년 경제 전망을 1%대, 1.9%로 전망을 했었는데 실물 경제에 충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마침 역시 또 진퇴양난, 사면초가 상황인데 마침 지금 12월이 어떤 시점이냐면 국회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심의가 지연되죠. 그럼 무기한 지연된다. 만약에 이런 탄핵 정국이라고 한다면 무기한 지연된다. 그러면 25년 1월부터 예산이 투입돼야 될 영역에 예산이 집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문제화될 수 있고 그러면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곳에 예산 집행이 미뤄진다. 만약에 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예산 집행이 지연된다. 이런 일들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를 보고 그리고 예산이 어떤 분야로 편성되는지를 보고 그게 소위 예산의 집행과 실물 경제의 경기 부양과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동력마저도 재정 정책의 동력도 상실될 수 있겠다. 이게 실물 경제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기업이나 가게의 행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겁니다. 저도 위축되어 있고요. 많은 기업들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각종 행사를 취소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오후에 계속 여러 기업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있는 행사들은 소위 축제성 행사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호텔을 대관해서 가수들을 초청해서 노래도 듣고 하는 그런 종류의 행사, 기념 만찬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전국에 어떻게 어 축제나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부터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4년은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덜 주겠지만 25년은 어쩌면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발 경제 위기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정말 수차례 전화를 받고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아침에 긴급 방송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존중합니다만 어떤 교수님은 뭐 정치적 리스크가 항상 있지 않느냐, 불확실성은 늘 있지 않느냐, 뭐 내수 경기는 원래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다 겪어봤던 일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리스크 항상 있다. 맞아요. 그러나 어제의 정치적 리스크의 레벨과 오늘의 정치적 리스크의 레벨은 다릅니다. 어제의 불확실성과 오늘의 불확실성의 레벨은 다릅니다. 어제의 내수 경기 침체적인 현상과 오늘의 내수 경기 침체적 현상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경로상으로 분명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있는 어려운 국면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보다 분명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경제를 판단하시는 건 항상 변화를 주목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이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 이 사태를 목도하시는 여러분께 물론 제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경제적 영향까지 설명드리는 것,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있을지 궁금해 하실 분들께
이런 부분 꼭 강조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외신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요 외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몇 개의 외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대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여러 외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 북한과의 어떤 대립되는 구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으니만큼 이것은 그냥 간단한 리스크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오히려 기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기보다 오히려 이런 흐름을 좀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런 흐름을 이런 경기 판단을 하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추가적인 강달러가 야기될 수도 있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도 봐야 되고 가계부채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됩니다. 금리를 동결해도 안 좋은 것이고 인하해도 안 좋은 것인데 덜 안 좋은 것을 고르는 과정이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11월 28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기준금리 전격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했었죠. 3.5에서 3.25%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고 또 역시 이번 11월 28일 기준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한 겁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일까? 더군다나 이렇게 1,400원대의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국면에 아마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다라고 시장의 예상이 거의 80% 정도 시장이 금리 인하 어렵다. 동결을 거의 80% 예상하던 그런 국면에 전격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25년 경제전망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피벗의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은 각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시대다. 급하게 서둘러서 금리 인하는 시대는 아니고 그 나라의 물가, 그 나라의 경기 또 환율,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적정한 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일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감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금리 결정은 환율이라는 걸림돌, 강달러라는 그 걸림돌 속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추가적인 강달러가 야기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한 것이죠.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 하나하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법 1조 1항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1조 1항에 명시된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 3.5%까지 금리를 인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보시는 것처럼 1.6%, 1.3%까지 내려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내려온 부분 사실은 다른 걸 차치하고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 내려온 부분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실기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추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1.8%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근원 물가가 1.8%인데 기준금리가 만약에 3.25%다.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을 여전히 추가적으로 내리는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니까 2%를 밑도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고물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까지 내려도 여전히 경기부양적인, 여전히 물가 안정을 유도할 만한 금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를 논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논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배추 가격, 붕어빵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싼 가격에서 또 1.3%가 오르니까 물가는 비싼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행의 판단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니까 그 물가 상승률은 2%를 하회해서 너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달러 기조 속에서 수입 물가가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지만 사실 수입 물가 상승률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12월 혹은 1월까지 유지된다 하더라도 수입 물가의 반등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인플레가 다시 야기된다라는 걱정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겠다.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인가? 지금의 통화정책 결정은 좋은 것을 고르는 결정이 아닙니다. 금리를 동결해도 안 좋은 것이고 인하해도 안 좋은 것인데 덜 안 좋은 것을 고르는 과정이다. 덜 안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를 판단하는 결정인 것이니까 그만큼 진퇴양난의 결정인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수업도 있고 강의로 목을 굉장히 많이 써서 제가 좀 목이 나간 상태인데 불편하셔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또 무엇일까? 그 두 번째 고려 요인은 바로 경기 안정입니다. 바로 내수 부진이에요. 내수 부진이 얼마나 심각할까? 기업 경기 보십시오.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비 투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100을 밑돈 지 한참 됐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준선이 금리예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대출 금리가 5%인데 5%로 대출받아서 신사업 진출해봐야 기대하는 수익률이 5%인데 그 사업할까요? 절대 못하죠.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안정 상황, 결국 높은 금리가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저지하게 만든다. 그러면 신규 투자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취업자 증가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인 총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총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지출이 감소하겠죠. 가뜩이나 물가도 비싼데 소비 지출이 감소합니다. 민간 소비 지출이 계속 22년에도 감소, 23년에도 감소, 24년에도 감소. 이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내수 경기 침체입니다. 3년 연속 감소. 그리고 이걸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만나는 계층이 누구시죠? 자영업자.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의 불안을 목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죠. 그 밖에 재정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고민을 해줘야 되겠지만 한국은행은 이렇게 경기 불안이 심각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어쨌든 물가 상승률과 경기 안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강달러가 지속되더라도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 밖에도 IMF조차 경제 성장률을 10월 달과 11월을 봤을 때 올해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내년 전망치도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에서 이 경기 불안이 심각한데 금리를 높은 금리로 유지하면 될까 하는 한국은행도 역시 이 내수 경기 부진, 그리고 그 내수 경기 부진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세 번째 고려 요인은 뭘까요? 물가 안정,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금융 안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금융 안정 부분에서는 부동산도 봐야 되고 가계부채도 봐야 되고 세 번째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환율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못하게 만든 요인이었어요. 금리 인하했다가 집값이 더 폭등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9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 상승세가 어쨌든 둔화하게 만들었거든요. 금융 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여지가 생긴 거죠. 만약에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나 금융 규제마저 없었다면 상승세가 계속 꾸준히 나타나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마치 지금 불났는데 기름 붓는 격이 되니까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울 텐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가 둔화됐으니까 금리 인하할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금융 안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계부채죠. 부동산하고 같이 갑니다. 금융 규제 덕분에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둔화됩니다. 부동산 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거래량이 증가세가 둔화돼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금융 규제가 1금융권을 중심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돼요. 그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체율이 2금융권 연체율이 늘어나요. 이건 또 다른 금융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누가 2금융권에 대출을 의존할 것이고 누가 2금융권에서 대출 상환이 미뤄질까요? 누가 연체할까요? 취약계층 아닐까요? 예,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2금융권에 의존하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갚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니까 사실 그런 요인을 고려한다면 그런 금융 안정 여부를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상황 하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금리 결정이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의 배경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 요인을 말씀드려보면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12월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가. 근데 미국은 12월에 한 번 더 있어요. 물론 미국은 금리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동결할 가능성도 있고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1월 16일까지 약 50일 동안 추가적인 내수 부진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기타 고려 요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한 50일 동안을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한 가지 고려 요인이지 않았을까라고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들의 판단을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금통위 위원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5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진퇴양난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은행 뭡니까? 바로 가장 큰 고민 환율이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환율입니다. 이 1,40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환율. 특히 2024년 연내 보면 근래 들어 환율이 굉장히 높게 치솟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특히 11월 이후로 보면 대선 이후 강달러 현상이 야기됐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럼 이 환율 불안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환율 불안은 어쩌면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간 것이고 세계적으로 나머지 통화가 약세화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강달러의 뉴노멀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달러의 뉴노멀 현상, 트럼프 이슈 때문에 벌어지는 이 환율 불안을 놓고 언제까지 강달러가 뉴노멀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이 환율 불안 이런 현상을 놓고
이 내수부진이라는 부분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고려 요인 중에 뭐가 더 위중한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다 위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요인도 위중하고 이 강달러라는 이 요소도 위중한 겁니다. 한 6가지 요인이 다 위중한 요소지만 그중에 뭐가 더 위중한가?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맞아요.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위험한 거 맞아요. 그러나 뭐를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덜 위험한가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한국은행은 그런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강달러 뉴노멀을 인정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금리 인하해도 추가적인 강달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혹여나 강달러가 추가적으로 뭐 1,500원이나 추가적인 강달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내수부진이나 혹은 디플레 우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판단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좀 위안을 삼아 본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선행성이에요. 트럼프 정권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25년 1월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달러 선호 현상이 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적인 현상이니까 강달러의 뉴노멀이 있겠지만 1,400원이 뉴노멀이 아니라 약 1,300원이나 1,250원 정도의 뉴노멀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래도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위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미 재무부 장관 베센트를 지명한 것 그러니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라는 이 소위 미국의 두 리더라고 표현해 볼까요? 두 리더는 인물됨 자체가 막 벌려놓는 인물인데 쉽게 말하면 막 국채를 발행할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베센트는 온건파예요. 자중하는 인물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인물이 재무부 장관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강달러 기조가 조금 진정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위안으로서 아마도 한국은행은 강달러의 뉴노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 이런 표현이 드리겠습니다.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를 예견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의 위안을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변명을 삼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